저는 이제 인제 밤늦게 도착해서 숙소 전반적인 공간 촬영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여행 영상을 만들 때 뭐가 이제 감성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갈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프레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행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은 24프레임과 60프레임이 있겠죠.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잔상이 남잖아요. 이 잔상을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이 모션 블러가 사람 눈에 가장 부드럽게 보이는 프레임이 24프레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24프레임으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3.976프레임이겠죠? 프레임에 따른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에 곱하기 2를 하면 항상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프레임으로 내가 영상을 촬영할 때 곱하기 2 하면 48이잖아요. 이 카메라에는 48이 없죠, 셔터 스피드가. 그래서 50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만약 24프레임짜리 영상을 촬영하는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 정도로 높게 세팅되면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날것의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60프레임 셔터 스피드 120분의 1초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24프레임짜리 시퀀스에 올려놓고 40% 정도 속도를 낮춰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 여행 영상에서 슬로우 모션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똑같이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편집할 때 슬로우를 매기게 되면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속도를 늦추게 되면 사진 장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끊기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이 높은 프레임으로 우선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프레임 영상을 가져가되 슬로우 모션 장면은 60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소리죠. 그래서 60프레임 셔터 스피드 120으로 놓고 촬영을 한 다음에 24프레임짜리 영상에다가 60프레임짜리 영상을 집어넣고 속도를 40% 정도 다운시키면 좀 부드러운 슬로우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행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타임랩스라는 방식입니다. 타임랩스는 보통 어떨 때 이용하냐면 시간의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이용하죠. 만약에 낮 촬영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촬영을 할 때 낮과 밤을 이어줄 수 있는 촬영지, 가을 같은 경우는 산등성이를 타고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햇빛이 비추는 곳들 색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을 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죠. R5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냥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벌은 5초가 되게 괜찮게 시간이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간 되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8K부터 4K F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만약에 캐논 C로그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R5에서 타임랩스 촬영이 안 됩니다.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는 캐논 로그를 끈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이 일반적인 영상과는 조금 다르고 좀 빠르다 보니까 중간에 뜬금없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잘 보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번 영상은 핸드헬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짐벌도 사용하고 삼각대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다양한 방식을 가져가냐면 우리가 여행 영상에 대한 특성을 좀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한정된 시간에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다양한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해야 영상이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기자를 하면서 뭐 유럽을 가도 3박 4일을 가는 경우가 많고, 뭐 세이셸, 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가도 뭐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있다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그 시간 안에서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런 공간에 들어왔다고 치면 이런 공간에서 적어도 5개에서 10개까지 프레임을 찾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프레임들이요. 같은 곳에서 촬영할 때도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장면을 확보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각기 다른 시각을 이어붙이게 되면 자칫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상황적으로 여행지 장소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 다 뜯어서 그 장면을 하나로 합치면 굉장히 오래 끌 수 있고 또 영상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여러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 움직여 봐야 되겠죠. 앞, 뒤, 옆 다 움직여 보고 그림자도 촬영해 보고 또 저는 주로 거울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 영상들을 이렇게 쭉 이어붙이게 되면 그저 책을 읽는 장면인데도 풍성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한 장면을 여러 프레이밍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행에서 시간의 개념은 엄청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멋진 장면 뭐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멋진 장소에 갔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풍성하게 영상을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떨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R5 같은 경우는 전체가 8스톱 떨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고 찍어서 IS 기계적으로 좀 맥 있는 거 하나만 들고 찍었는데도 어느 정도 짐벌처럼 나오는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어도 되지만 짐벌을 착용해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R5 같은 경우는 DJI사 로닌 S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짐벌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짐벌 촬영은 내가 이 화면을 계속 보면서 내 짐벌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짐벌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 카메라가 늦게 이렇게 따라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액정을 제가 봐야 됩니다. 근데 전에 쓰던 오디마크4 같은 경우는 액정이 이 카메라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같은 이 미들 빼고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어렵게 봤었어야 되는데 R5 같은 경우는 정이 있으니까 로우 앵글이든 하이 앵글이든 전부 다 내가 보면서 이 짐벌이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짐벌에 대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뭐 짐벌 그냥 사셔서 기계 추만 맞춰가지고 딱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짐벌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핸드폰 모바일 앱이 있어요. 그 앱에 짐벌을 연동해서 전자식으로 얘가 알아서 이제 진동 모터 파워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무조건 짐벌마다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로 짐벌 파워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짐벌 촬영은 크게 3가지가 있죠. 미들과 하이, 그 다음에 로우. 또 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여행 영상에서 사용하는 앵글이죠. 피사체와 카메라를 좀 수평으로 이렇게 두고 촬영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으면서 볼 수 있는 느낌들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좀 평범한 관점에서의 풍경을 담을 수 있으니까 여행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앵글이겠죠. 그래서 아이 레벨 앵글로 짐벌을 촬영할 때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위에 딱 붙여서 위아래로 떨리는 진동을 최소화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좀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이에요. 주로 공간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풍경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짐벌을 너무 휘두르면서 촬영하면 부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이나 뒤 아니면 양 옆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우 앵글인데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악역의 좀 어두운 면을 표현할 때 많이들 사용하죠. 이렇게 피사체보다 한참 밑에 앵글에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줌인하면서. 근데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건물이나 뭐 아주 큰 나무, 뭐 빌딩 숲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완전 이렇게 바닥에 거의 붙어서 촬영하면서 좀 더 웅장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앵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 촬영의 경우 뭐 예를 좀 들어보면 나뭇잎을 좀 살포시 밟으면서 이제 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 인물의 뭐 감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성적으로 담아볼 수 있겠죠. 화이트 밸런스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세팅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켈빈 값에는 6400으로 놓습니다. 굉장히 노란기가 많이 끼어있는 거죠. 6400은 좀 절대적인 값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값인 겁니다. 뭐 그늘이나 흐림 이런 것들이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먼저 흐림 같은 경우에는 한 6000K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해가 뜨지 않고 침침한 흐린 날에 설정하면 좀 감성적인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늘 같은 경우에는 약 7000K 수치인데 날씨가 좀 전반적으로 밝지만 그늘이 진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을 때도 그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 좀 되게 진한 주황빛을 띠고 있죠. 텅스텐 광이나 백색 형광등은 파란 계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좀 차가운 느낌의 계열들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겨울에 그런 쓸쓸함이나 초저녁, 그 다음에 밤 그럴 때 이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텅스텐 광이랑 백색 형광등은 3200K에서 4000K 정도의 값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 자체가 색을 중립적으로 잡아줘서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색감에 따라서 강조되는 영상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차가울 땐 차갑게, 따뜻할 땐 따뜻하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화이트 밸런스를 꼭 조절해서 촬영하는 게 감성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영상 편집과 색 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영상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